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만알람 175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다들 모였어요. 역시 유 교수님의 방학이라. 방학 특집. 매우 굴려라. 학과장에겐 방학이 없습니다. 쌓여있는 업무만 있을 뿐. 저거 안 해요?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그래도 어제부로 저희 학교 내부 내부 전자메일로 신입생 OT, 입학식, 졸업식까지 전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쉽겠다 졸업생들 진짜. 좀 아쉽죠. 마지막으로 학교 둘러보고 뭐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교수들이랑 인사하고 뭐 그러고 싶었을 텐데. 대학 졸업식에서요? 그러지 않았겠구나.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통 인싸들은 다 가나요? 진짜 이 예대들이 이래서 이렇게 건방져서 문제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예대가 아닌 애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님도 찾아뵙고 학사모도 쓰고 한번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저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4학년 되면 이제 사은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 모아서 교수님들 밥 사드리고 뭐 이러잖아요. 네. 저희는 저희 깐에는 뭐 이렇게 진짜로 그냥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되게 정갈하고 가성비 좋은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고서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보통 그렇게 사은회를 하면은 1인당 1, 2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맞아요. 차가 한 대씩 나오고 뭐 이런다고. 진짜요? 아니, 차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때 맛있는 차 아니죠 지금? 하여튼 뭔가 큰 게 이제 교수님한테 간다 선물로. 그냥 보통 이제 일단 밥이 우리가 교수님들 참 우리 때 생각해보면 참 안 된 게, 우리 과 교수님들이 이게 다른 과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문대 이렇게 보니까 일단 밥 자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되게 좋은 걸 드시, 어쨌든 그날 하루인데 좋은 걸. 근데 이제 우리 정말 솔직히 말하면 3,500원짜리 비빔밥 먹던 애들이 한 15,000원짜리, 그쵸. 10,0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사드리는 건데, 제 기억에 맞아 15,000원, 20,000원 뭐 이 정도.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리고 선물 모아서 지갑도 이렇게 하나 드리고 뭐 명품도 가고 뭐 이런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은회 할 때는 저희 지금 은퇴하신 여자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분께서 사은회 온 학생들 한 수대로 책을 사오셔가지고. 맞다. 나 책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그 교수님의 전통인가 그게? 뭐한테 뭔가 받았어요. 네, 책을 한 권씩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그 책이 류택 너는 바로 이거네 하면서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 그 책이 다 달랐는데? 책이 다 달랐는데 그 책 제목과 내용과 이런 걸 봐서 학생의 평소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랑 이렇게 매칭해서 즉석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우동 한 그릇. 왜 우동 한 그릇이었을까요? 좀 베풀고 살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제 먹는 거니까. 먹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1인분도 2인분같이 먹는 사람인가? 가족을 건사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동의를 했어요. 이게 내 책이구나. 저는 한때 되게 훈훈한 내용으로 맞아요. 많이 알려졌던. 그렇죠. 그런 책이죠. 우동 한 그릇이 그게 내용이 나 아직도 기억 안 나는 게, 우동 한 그릇을 시켜서 같이 먹는 거, 애 먹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한 그릇을 시켜갖고 엄마랑 애가 같이 먹는 걸 봤잖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양을 많이 주면서 가격도 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착각했냐면, 일본식 우동 한 그릇 그 얘기는 한 그릇 시켜서 나눠 먹으니까 주인이 더 많이 줘서 든든하게 먹게끔 해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보다 더 무서운 한국 버전을 들었거든. 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 먹는 걸 엄마가 쫄쫄 보면서 쳐다보고 있잖아. 어머님은 우동이 싫다고 해서 짜장면 싫다고 해서, 그래서 나눠 먹으라고 더 크게 줬더니 애가 계속 그거 엄마 안 먹고 계속해서 애 캐파만 늘어나는 거예요. 애가 비만이 됐다. 애가 체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못 살겠네 진짜. 이제 그런 역시 어머니는 한국의 어머니지. 악마적인 한국의 얘기가. 그래서 일본은 나눠 먹는데 한국은 난 우동이 싫어, 짜장면이 싫다고 엄마는 아까 하셨어. 갈비 먹어서. 그래서 너 먹었는데 애가 사실은 그걸 다 못 먹는 양인데, 애도 알잖아 눈치가. 우리 집 못 사는데 이거 먹기 싫다고 남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꾸역꾸역 먹다가 효증으로. 효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래서 우동 한 그릇이 한국에서는 그래서 바로 우동 장사 아저씨 바로 고소 들어가고. 한국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문세님 말도 원자화된 개인이 각자 도생하다가 서로 파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고 싶어도 서로 사인을 모르니까. 우동 한 그릇 같은 미담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님은 지금도 우동집 와서 1인 시위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이게 한국식이다. 어때? 본격. 짜지? 짭짤한. 아니 얘기가 여기로 왜 오는 거야? 그냥 우동 한 그릇 싫어해서. 어쨌든 그 사은회 얘기하다가. 그래서 사은회 얘기는 왜 나왔었지?
학교 얘기 학교 졸업식 취소했다. 네네네. 그만하죠. 오빠 정신 차려. 그만하죠. 여기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늘 그러잖아요. 네. 초장은 일단 어쨌든 우리 저희 유 박사님이 학교에서 고생하고 계시다. 네, 뭐 이런 겁니다. 방학 때 더욱 굴리겠다. 뭐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홍보가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사실 박 박사랑 옛날에 소시적에 단편 영화 같은 걸 잠깐 찍을 때 그때 잠깐 인연이 됐던 쌍용자동차 노조랑 잠깐 인연이 됐어요. 뭐 깊은 인연까지는 아니고 잠깐. 그때 이제 이창근 씨가 굴뚝에 계시고 막 그럴 때 뭐 약간 그거 비슷하게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인연으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권리찾기 유니온이라는 그 단체를 하나 지금 만드시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근로기준법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전면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5인 뭐 그걸 약간 그러니까 우회해서 그 적용을 안 받으려고 우회해서 이제 뭔가 하는 그런 꼼수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찾아주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기타 영세한 사업장 이런 데 갔을 때 노동자들이 뭐 고용계약서나 이런 거 잘 못 쓰고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자기 권리를 못 찾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시민단체로서 권리찾기 유니온이라는 걸 만들고 계신데 여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야날람의 이름으로 후원을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허락을 받고 여기 이제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권리찾기 유니온 지금도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저도 홍보를 하면서 당연히 이건 좋은 거지만 내 코가 석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 후원 얘기할 걱정할 때냐 지금. 하지만 권리찾기 유니온은 꼭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좀 필요한 어떤 움직임인 것 같아서 어떤 또 인연도 있고 해서 사실 오랜만에 제가 이런 찾아뵙고 이러지 못하면 서로 좀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기부를 아날람 이름으로 하셨다고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아날람 이름으로 하나. 그럼 그거 이제 그 기부 목록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이분은 성함이 되게 독특하시네. 네. 알람 씨 하면서 이렇게. 그럴까봐. 그런 일들이 저희가 아는 분이 이제 장례식장에 저희랑 이제 아날람 인연이 된 분의 아버님인가 돌아가셔 장례식장에 저희 갔을 때 그렇게 적어서 했더니 진짜로 작은아버지는 아시는 분들 이름 다들 특이해요. 이분도 아날람 씨예요. 그러면서 조카가 그러시더라고. 애널 씨. 자,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후원해 주실 메디치 가문은 제외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을 들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끝이 안 좋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그리고 저번 주부터 제가 밀고 있는데 한국의 암약해 계시는 유태인 여러분 감자가 땡기는 아일랜드 여러분 저희들에게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돼야 유태인도 살고 아일랜드도 살고 한국의 아날람이 잘 돼야 아랍계도 괜찮잖아요. 아랍계도 만수르 숨어 계신 만수르 같은 분들. 그렇죠. 제가 그걸 몰랐네. 한국의 구단주 여러분 축구 오너 여러분 러시아 혹은 중동의 석유 재벌 분들. 그러면 요즘에 러시아도 갑부가 많죠. 러시아 로만 아브라모비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석유 재벌들이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후원분 목록에 그런 외국 이름이 한번 적혀보는 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한국 성함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방금 뭐 이브라모비치라든가 뭐라든가 하산 이런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권리찾기 유니온도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는 얘들이 지금 밥을 먹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 공개 방송 때 아마 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어서 이해한 영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막연히 하고 봤는데 당최 그 감상은 전해졌어요. 그 느낌은. 근데 뭔지 모르겠는 거.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에 몽글몽글하면 전해졌는데 말로 하자니 잘 모르겠는데 어른이 돼보니 이걸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 싶은 영화. 근데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3편만 주셔가지고 이 오늘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늙었다는 얘기죠. 늙은이가 돼서 보니 맞아요. 늙어서 추억팔이 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옛날 영화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화 사랑의 행로 89년작. 89년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사랑의 행로를 검색하면 두 편이 나오는데 맞아요. 하나가 존 카사베츠라는 그 이제 그 명장 거장이시죠. 그죠. 이제 원작이 그거는 원제가 러브 스트림인가 그럴 네, 거예요. 맞아요. 러브 스트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제프 브리지스와 미셸 파이퍼가 나오는 스티븐 클로브스라는 감독의 The Fabulous Baker Boys. 네. 중간에 벙커 보이스. 네, 그렇죠. 이게 그래갖고 심지어 우리나라 번역될 때 빵집 소년들이라고. 예, 그렇죠. 베이커 보이즈입니다. 네. 페이뷸러스 베이커 보이즈. 네. 여기에는 미셸 파이퍼가 젊었을 때 전성기의 미모를 가진 채로 그렇죠. 재즈 여가수 역으로 나옵니다. 진짜 미친 미모다 했어요. 그 무렵에 이제 미셸 파이퍼 흔히 말하는 그 금발 미녀. 네, 금발의 전형적인 금발 블론드 미녀. 블루 아이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캐드먼도 하고 네. 이러던 시절에 미셸 파이퍼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원로 배우급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어릴 때 그 비디오 가게에서 그런 블론드의 블루 아이를 자랑하는 사랑스러운 스타 중에 뭐 맥라이언, 미셸 파이퍼 그리고 약간 조금 나이를 먹고 나선 샤론 스톤이 부상하긴 했지만 사랑스러운 까는 또 아닌데. 네, 그렇죠. 그 전에 사랑하고 싶은까지. 그렇죠. 비디오 가게 스타들 있죠. 이제 피비 네네. 게이츠라든가 브룩 실즈라든가 뭐 있었는데 미셸 파이퍼 추억의 이름들 많이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추억팔이 하니까 제대로 킴 해야죠. 베이싱어. 네, 그렇죠. 킴 베이싱저. 우리 배신저라 그랬어. 네, 킴 베이싱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느껴져요. 입에 그 안 정도로 붙어 입에 안 붙어 베이싱저. 그 누나가 아닌 거야. 네, 킴 한 베이싱저. 사람이야? 킴 베이싱저. 우리 배신자 누나라 그랬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게 스칼렛 요한슨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스칼렛 요한슨을 요즘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기준으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마블 네. 그 얘기가 그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이제 그쵸. 한 1년에 한두 편씩 계속 나온 뭐 그러면서 계속 그걸 봐오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을 조한순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맞아요. 되게 친숙하게 꼭 우리 누나 같아요. 뭐 이러면서 햄식이처럼. 되게 친숙하게 느끼더라고요. 그 지금은 다들 크리스토퍼 놀란의 리부트된 시리즈로 기억하고 있는 배트맨에서 옛날에 이제 팀 버튼이라는 네. 팀 버튼도 이제 잊혀져가는 이름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팀 버튼이라는 뉴욕 인디 영화 씬의 총아, 그렇죠. 뉴욕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팀 버튼이 배트맨 시리즈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아마 킴 베이싱저하고 킴 베이싱어하고 그 미셸 파이퍼가 이제 캐드먼을 아마 나란히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무슨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 하던 시절에 네, 맞아요. 미셸 파이퍼가 캐드먼으로 나왔는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느낀 게 되게 너무 사람이 귀여운 거예요. 그 미셸 파이퍼. 그러니까 되게 잘생기고 그 늘씬한데. 잘생쁨. 예, 근데 이제 캐릭터 자체가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제 그런 느낌이 캐드먼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그게 되게 귀여워서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전 매력인 거지. 이제 캐드먼으로 하고 나오면 되게 섹시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일상생활은 되게 약간 그 허당이잖아요. 허당이면서 그리고 되게 귀여운 느낌이 계속 있어요. 저는 미셸 파이퍼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그 어릴 때 데인저러스 마인드라고 해서 위험한 아이들. 예, 그런 선생님으로 나오잖아요. 그 흑인 빈민가 학교의 선생님. 예, 맞아요.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한 선생님인가 뭐 그래요. 네. 여군 출신에. 그래가지고 앞에서 무술 시범도 막 보이고 제압하기 애들 기를 죽이려고 처음에 뭐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 역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의 연기가 저는 그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미셸 파이퍼 은근 좋은 영화를 많이 한 게 네네. 특히 그 약간 미셸 파이퍼가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약간 그 저소득층의 페이소스가 되는 그런 페이소스가 물씬 나는 그런 연기들을 많이 한 게 많아요. 그 예를 들면 그 옛날 영화 중에서는 그 프랭키와 자니. 네, 그 유명한 작품이죠. 그 이후로도 그 이전에도 볼 수 없는 러블리한 알파치노를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일한 영화 그거죠, 맞다. 러블리 너무 알파치노가 너무 러블리해서 녹아. 여자에게 끼부리는 알파치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꽁꽁 그러니까 내용이 농담이야 진짜로 진짜 그래. 마음을 꽁꽁 다진 상처받은 미셸 파이퍼가 밤새도록 끼부리는 알파치노에게 결국 끝내 마음을 연다 이 얘기인데 엄청 그렇게 러블리해 진짜. 이게 막 모든 걸 품어줄 것 같은 사랑스러운 남자로 나와서 그 상처가 뭔지 내게 말해봐라고 얘기해 주는데 보고 나면 되게 힐링돼요 영화가. 근데 이런 류의 영화를 이런 비슷한 느낌을 그 왜 사실은 거기서도 했죠. 왜 그 퍼스널 이펙트라고 2000년대 영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옛날 데미모어의 남자친구였던 그 누구죠? 애스턴 커처? 맞아. 애스턴 커처랑 같이 나와요. 예. 애스턴 커처가 이제 일종의 그 약간 상처가 있는 그래서 분노가 막 쌓인 젊은 남자인데 걔를 도와주는 변호사인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 미셸 파이퍼가 나오는데 미셸 파이퍼 누나가 물론 나이가 있죠. 나이가 있어서 찍은 건데도 물론 나이가 있게 나와요. 근데 또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어요. 남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얼굴이 잘생기고 아름답고 네. 예쁘고 다 갖고 있어. 정말. 그리고 잘생긴 데다가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약간 오드리 헵번적 전통이라고 할까?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이게 그러니까 양키 여자가 갖지 않는 그 얇은 몸, 골격. 이 한 문장 안에 옳지 않은 표현이 내 말이 양키에 뭐에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제니퍼 가너가 킹덤에서 그 군인들 이라크 군인들 뒷목 잡을 때 그 어깨 여기 2두바크 3두바크 나는 거 보면은 그 케이트 윈슬렛도 저 타이타닉에서 그렇죠. 우리 저 레오나르도 형을 차 안에서 확 잡아당길 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멱살 잡고 그냥 확 때리는 거지 거의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런 서양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냥 보통 게다가 이제 서양 여자라고 하면 옛날 헐리우드 영화는 글래머러스한 그렇죠. 여성이란 전통이 있는데 오드리 헵번류의 전통이 또 있잖아요. 오드리 헵번 이후로 약간 슬렌더라고 할까? 그 마른 사람. 그래가지고 근데 미셸 파이퍼도 그런 스타일의 맞아요. 제가 언급 못하는 작품 깜빡한 작품이나 찾아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먼저 얼굴 알린 게 사실은 이걸 것 같아요. 그 스카페이스에서 이게 보통 이제 흔히 백인 미녀들이 많이 하는 역할이었죠. 그 알파치노, 그 갱이었던 알파치노가 집착하는 그 여자였던 거고 그 다음에 레이 집착할 만하지. 네, 그런 역할로 주로 나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 사랑스러운 그리고 되게 인간적인 페이소스인 이런 역할들이 그 이후 필모들의 거기가 되게 우리 모두 잊고 있는데 IM쌤에서도 쇼편 도와주는 변호사가 미셸 파이퍼였어요. 원파인데이에서도 네, 그렇죠. 저 원파인데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캐릭터라는 게 그런 좀 이렇게 품어줄 것 같은 이게 훈훈한 느낌의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아마 헐리우드에서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맥라이언이 같은 계열에서 약간 동화를 담당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현실적인 그렇죠.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제 미셸 파이퍼가 근데 사실 미셸 파이퍼가 딱 생긴 것만 보면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도도한 미녀 같잖아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소구가 됐었고. 그러니까 맥라이언의 약간 동화적인 그것과 대비되는 현실적인 그런 방금 그런 얘기죠. 그런 게 이제 업클로즈 앤 퍼스널 같은 그런 영화 보면 거기서도 딱 맥라이언 같지만 그것과는 결이 좀 다른. 거기서 그거 찍을 때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마 스칼렛 요한슨이랑 사귀지 않았나. 아 그래요? 스칼렛 요한슨 근데 이게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면 미성년자 있잖아. 약간 그런 로버트 되게 어릴 때인데 요한슨 몰린다라고 하는데 스칼렛 요한슨의 남성 편력이 주로 그런 쪽 나이가 많은. 그래서 이번에 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이 행사 3시간 이상 하면은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여자친구들 나이 든다고 했던 그 농담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하도 20대 초반만 사귀니까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고. 그래프가 아예 그러는 게 있어요. 24살이 기준. 통계 자료로 내놓은 게 통계 자료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얼굴 쫙 있으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다들. 블론드 미녀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쳐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게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모델 에이전시에서 신인 띄우려고 걷다 일부러 붙이는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게 참 뭐랄까 소름 돋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넘어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참. 아니 왜냐면 옛날 한예진 씨도 뉴욕에 있을 때 자기가 같이 있었던 모델 친구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누구랑 사귄다 그랬었거든. 그 뒤로.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모델 하는데 걔는 되게 잘 나가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뭐 이제 그런 류의 얘기가 있었던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본론으로 돌아서 사랑행로 얘기. 사랑행로. 미셸 파이퍼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사실 이게 노래를 뭐 잘하는 건 아닌데 헐리우드의 저는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 다시 봐도 또 느낀 게 헐리우드가 확실히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한 그 음악적 디렉션이 참 절묘하다는 느끼는 게 왜 그 물량 로즈에서도 니코 키드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노래를 못 불러요. 못 부르는데 듣다 보면 이게 잘하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 알 수 없게끔 그 절묘하게 디렉션을 해놨어 노래를. 그리고 되게 결정적으로 약간 풋풋한 느낌,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살아있으면서도 음원으로 소비하기에 나쁘지 않은 좋은 수준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적당히 디렉션. 왜냐면 우리는 너무
잘하면 잘하는 게 너무 티나고 그쵸. 못하면 이게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저기 기네스 벨트로드 그 듀엣인가 맞아요. 노래하는 그런 노래 거기 삽입된 노래도 그렇고 이제 방금 이 대표님이 말씀한 그 절묘한 선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런 느낌 잘 살린 게 옛날에 한예슬 씨 그댄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라디오스타에서 네. 윤종 씨가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담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 뽑았어요. 그 진짜. 음악 그 영화 음악은 윤종신 씨가 한 거예요? 그 노래를 작곡을 그 한예슬 그거를 이제 윤종 씨가 작곡했는데 한예슬 씨가 녹음실에 나타난 순간 이 노래에 영혼을 담아야겠다. 보통 그냥 귀여운 그냥 젊고 예쁜 여자 배우가 그냥 그런 걸로 소비되는 그런 음원인 줄 알았는데 나오는 거 한 곡 부르네 정도인데 근데 아니었어. 노래 자체가 정말 잘 뽑혔어요. 진짜로 맞아요. 너무 듣기 좋아요. 그리고 그 한예슬 씨가 직접 불러요? 네, 맞아요. 그때 유명한 한예슬 씨 목소리에 너무 잘 어울려. 네. 근데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그 노래에 정말 찰떡같이 그래서 부르는 잘 부르는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아주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 한예슬 씨의 매력이 음원만 듣고 있어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느껴져? 공감각적으로 느껴져요. 맞아. 네. 한예슬 씨의 매력은 나상실이죠. 저 정말 좋아요. 그거. 여전히 기억이 나네요. 네. 나상실. 그것도 원작이 있죠. 또 그 헐리우드 원작. 그렇죠. 그게 그 여배우 누구였더라? 기억 골디온이랑 그 골디혼 커트 러셀이 나오는 맞아요. 비디오 가게에 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이제 옛날 영화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 그냥 막 사랑행로 얘기 좀 하자고. 아니 근데 나상실이 뭘 옛날은 옛날이다. 네. 되게 옛날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사랑행로로 돌아와서 네. 사랑행로 자꾸 이제 옆으로 얘기도 못해 지금. 네, 알겠습니다. 노래를 잘한다. 네, 그래서 이게 OST가 되게 유명해요. 특히 그 우리나라 영화음악실에서도 항상 라디오에서 미셸 파이퍼가 부른 하면서 이렇게 그 미셸 파이퍼 부른 몇몇 곡들 중에 대표적인 곡이 이제 그 엔딩에 올라가는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이제 불렀는데 그 이제 항상 심야 FM 영화음악 이런 데서 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목소리야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 이게. 약간 저음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재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 그렇죠. 그치. 심야 라운지. 이게 영화 고독. 전체가 찜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은 촌스러운 표현이 됐지만 외로운 도시의 뭔지 아시죠? 고독함과 도해 내 여자에게 따뜻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 차가운 도시의 메마른 영혼 사이에서 우리는 짝을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런 느낌, 그런 감성. 그러니까 그런 차가운 도시 남녀의 로맨스라는 그 감성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표현에 이거보다 잘 어울리는 영화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잠깐 감독님을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이 스티븐 클로브즈가 감독은 몇 편 안 했어요. 한 편. 네, 근데 이분이 헐리우드에서 대작가예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로 엄청 유명하면서요. 연출가보다. 일단 해리포터 시리즈 전 시리즈를 다 쓰신 분.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릴 때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필모를 다른 작품 찍은 걸 보고 싶은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훨씬 전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해리포터 시리즈의 이름이 검색이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는 이분은 원히트 원더로 사라지신 분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던 우리 못 거죠. 봤으니까. 그러니까 작가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서 작업을 했는데 특히 이분이 그 작품 썼던 각본 썼던 것 중에 그 2002년인가 2000년대인가 하여간 그 마이클 더글라스랑 터비 맥가이어가 나오는 잘 안 알려진 영화인데 원더보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도 되게 좋아요. 뭐냐면 마이클 더글라스가 왜 원히트 원더야. 한 편 너무 히트치고 그걸로 대학 교수하고 살고 있는 소설가인 거예요. 근데 국문학과 이런 거죠. 근데 자기 밑에 재능 있는 토비 맥가이어가 들어온 거야. 근데 뭔가 이 코미디예요, 약간.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내 소설을 못 쓰고 있는데 얘랑 어떻게 좀 뭐 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소동극 비슷한데 극본이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사랑행로도 내가 다시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버리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교본이야. 맞아. 이게 진짜 영화도 안 길어. 나는 오히려 유교수한테 이 얘기까지 이거 학교 왜 시나리오 시간에 가르쳐야 될 영화인 거야. 왜냐면 너무 그 사이드필드 교본처럼 그리고 거의 완벽한. 너무 그러니까 저는 오랜만에 다시 본 느낌 너무 얄짤없이 필요한 것만 있어서 좀 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맞아요. 되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진짜 좀 나쁜 말로는 공산품 같고 너무 규격에 맞게 거의 뭐 이제 시나리오 교본 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샘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뭐랄까 약간 심심함이 있긴 있죠. 근데 8, 90년대 그 헐리우드의 그 흔히 말하는 그 드라마로 분류되는 작품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들을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석대로 정석대로 연기 좋고
앵글 정확하게 가 있고 그러니까 촬영도 정말 정석대로 따박따박 그렇게 있었어요. 정말. 근데 그걸 보는 쾌감이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따박따박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나는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대로 찍어내는 사람이 요새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 배운 대로가 없는데 그런 점은 그때는 이런 게 좋은 거라고 배우면서 공부를 했지라는 거가 그대로 구현되는 걸 보고 그때 있으면 먹어보던 엄마 맛 그대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되게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소울푸드 같은. 예, 맞아요. 저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 고르라면 이거 보고 죽을 거예요, 진짜로. 예. 그렇게까지? 네,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하던 영화여가지고. 아니 이 사랑의 행로를 나도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술을 안 먹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계속 맥주를 먹으면서 일단 그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하고 일단 이 생소하시니까 스토리를 조금 대중한테는 좀 생소한 영화예요. 스토리를 약간 찔러서 89년작인데 당연하지. 한국에 92년에 개봉했다고. 아니 근데 지금 이 대표나 박 박사나 뭐 이런 저와 비슷한 연배여도 사실 많이 안 보셨을 만한 영화예요. 이게 개봉했을 땐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비디오로 가서 조금 이제 비디오에서 조금 흥하긴 했는데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게 비디오 가게가 있던 시절에 잘하신 분들이 살짝 야한 느낌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너 이거 빌려갈 수 있겠나 하고 쳐다보지만 그래도 이거 딱 보더니 그냥 로맨스 영화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무난하게 빌려줄 수 있는 수준의 작품이라 그런 기대를 갖고 사춘기 소년들이 많이 빌려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빌렸다가 이런 감동적인 하면서 아니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로거나이저화 돼가고 박 박사의 10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그 차가운 도시에 성공은 그렇게 못한 형제 재즈 피아니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단한 뭐 콘서트나 음반 내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라운지나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이벤트를 연주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좀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보컬을 하나 드리자. 근데 보컬을 아무나 뭐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오디션을 보는데 다 고만고만한데 콜걸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콜걸을 했던 그런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력이 있는 여자가 입이 좀 걸고 흔히 말하는 그 딱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옷 입은 스타일도 그렇지만 왜 줄리아 로버츠가 프리티 워먼에 나왔던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의외에 노래 재능이 있고 분위기가 있어서 이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승승장구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정분이 난다고 누가 얘기했던가.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형은 그냥 가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사 열심히 하고 아부를 해서라도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실한 가장인데 동생은 이제 예술가적 야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인공 제프 브리지스 형이 자유로운 영혼이지 좀. 그래서 이 동생은 근데 좀 아직 그러니까 뭔가 내 야심은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흔히 말하는 왜 그 방황하는 예술가 있잖아요. 영혼. 잘 안 풀렸지만 재능이 있는. 근데 왠지 멋있는 또 참 그렇죠. 잘생겨서.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미셸 파이퍼랑 선남 선녀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붙어 먹겠죠. 뭐래? 오늘 왜 이래? 표현. 그럼 이제 둘이 그러는데 이게 어렸을 땐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둘이 그렇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내 마음은 갑자기 둘이 자꾸 뭐가 잘 안 붙을라 그래. 근데 그 안 붙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렸을 때. 밴드도 쪼개지고. 왜냐면은 둘이 서로 이렇게 해서 키스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내 기준으로는 조금 오해가 생겼지. 옛날 헐리우드 영화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반지가 있는데 너 줄 반지가 아니었어. 아니야 나 줄 반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뿐이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그게 왜 이 사람들이 이미 서로가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사랑을 확인했는데도 그 서로의 마음을 속이면서 헤어지려고 이렇게 뭔가 투닥대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각자의 갈 길을 간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예술가, 형은 형대로 뭐랄까 자기가 어쨌든 자기는 예술가 이전에 가족을 건사하는 가장이니까 생활이니까 생활인으로 근데 나의 생활인의 모습과 너의 예술가의 모습이 같은 형제라는 일을 묶이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여자랑도 당신도 당신의 갈 길이 있고 나의 갈 길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라는 약간의 해피엔딩스러운 오픈 열린 결말로 끝났잖아요. 끝났죠. 약간 뉘앙스를 주죠. 네. 다시 될 것 같아. 네. 인투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직감이에요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그런 도시에서 재즈 피아노를 치는 멋진 중년 남성과 어떤 약간 그러니까 삶에 지친 그런 사람들의 얘기인데 사랑 얘기, 삶의 얘기인데 이게 다시 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왜 그걸 이해를 못했냐면 그 왜 저렇게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가 우리로 기준인데 어릴 때 치면 그러면 앨범 내면 되고 막 자기를 홍보하고 막 열심히 다니면 재능이 막
어떻게든 알아와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왜 저렇게 좌절하고 있을까? 뭐 손가락이 다친 것도 아닌데 그쵸. 그 감각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랑 맺어졌음에도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다시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됐던 정확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능이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계속해요. 그 영화 안에서. 그렇죠. 네. 되게 천재적인 어떤 그럼 이 대표님 말대로 하면 되잖아. 저렇게 천재적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어릴 때는 또 이거 어릴 때 보던 거랑 좀 달랐던 개념이 여기서 디그니티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네, 디그니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형이 열심히 아부를 해서라도 일자리를 따고 그게 허접한 무슨 하와이안 레스토랑이라도 가서 피아노 치고 하는 사람인데 형한테 품위 없이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형이 뭐가 품위냐고 하는데 어릴 때는 형이 짜증났는데 나이가 드니까 형이 형 말이 다 맞아. 다 맞지. 당연히 다 맞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이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인 거잖아. 디그니티가 있는 거잖아. 자기 삶에 디그니티가 있는 거잖아. 내 삶을 내가 꾸린다. 그래서 나중에 미셸 파이퍼가 저기 팩폭을 하죠. 그죠. 네. 어릴 때는 볼 때 미셸 파이퍼의 팩폭 내용이 왜 팩폭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됐었죠. 사실.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어릴 때 우리 예술복 맞아가지고 예술가를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막 대거리 하는 어떤 말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 무능력한 놈아 나 하나 건사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서 도망가느냐 뭐 이 정도 뉘앙스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죠.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건 거지. 너는 네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너 스스로 도망다니고 있다. 처음에는 루저인 줄 알았던데 비겁자야라는 대사로 욕을 하는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앞 대사까지 나는 최소한 내 오빠가 포주이진 않았어라는 그 폭언 거기까지만 되게 인상이 나고 그 뒤에 이제 비겁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까지는 사실은 맥락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사들이 진짜 시나리오 작가가 맞는 게 정말 대작가님이 맞는 게 대사 하나하나가 그 맥락들을 참 잘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진짜 그것들이 다 안 들어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겉멋에 방황하는 예술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해. 왜 사람들 진짜 예술가 이해 못해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얘가 제일 어려. 맞아요. 철딱서니가 없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디그니티가 없는 애야. 본인이 하는 예술에 대해서. 자기 폄하,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이게 사실 자기 연민하고 자기 혐오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기본은 사실 여기서 보면 그 거대한 자아, 솔직히 자기 되게 비대한 자아죠. 그렇죠. 그거를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형이란 사람은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싸우려 무대에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건 거지. 그게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여자는 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삶 밖으로 밀어내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미셸 파이퍼가 거기서 되고 다 늙어 죽어가는 개 한 마리랑 윗집 사는 여자 하나 봐주면서 그걸로 네 잘난 자아 만족 난 좋은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뽕 맞고 살고 앉아있냐 이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나 그 말 들으면 난 울어 그 사이에 그 자리에서 너무해 이러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근데 그게 특히 다시 들으니까 얘기하면서 눈물 나네 이거. 예대를 나왔거나 예대가 아니더라도 주로 예대죠. 예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자기 혐오라든가 자기 인생의 슬럼프를 살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뼈를 때린 대사야. 되게 마음 아픈 대사인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나가서 임마 노가다라도 해 이 얘기거든요. 너는 네 삶도 책임 못 지는 주제에 무슨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고 예술이야 뭐 그런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공상은 가득하다 이 얘기거든. 그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작품을 내놓을 때 사실 그런 농담 많이 칼을 너무 갈다 칼 날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좋은 걸 내놓고 싶은 거지. 인정받고 싶으니까. 근데 뭔가를 해서 나가서 좋은 평이 안 돌아오거나 뭐가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면은 아까 이제 이 대표님 표현대로 이 비대한 자아가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삐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원래 재능이 없어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니까. 그건 아니면은 가서 깨지면서 계속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계속 나가서 뭘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 준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부정하게 돼 있거든. 나를 공격하진 잘 못하니까.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건 내 어떤 그 재능이나 이런 걸 의심을 차마 못하겠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건 그런 식으로 내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혐오랑 자기 연민이 동전의 양면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 거예요. 둘 다 정상이라고 해도 좋은 상태는 아닌 거죠. 여기서 잭은 동생 역할이죠. 그렇죠. 제프 브리지스가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아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큼의 상태는 전 아니라고 봐요.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진 게 뭐 자기 혐오가 심하다든지 근데 그런 쪽보다는 사실 또 형이랑도 여기서 형이 프랭크잖아요. 형이랑도 사실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도 않아요. 맞아요. 형의 어떤 그런 면을 인정하고 잘 지내는데 그런데
뭐랄까 본인이 하는 자기 파괴는 자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사는 거. 그게 굉장히 무기력해 있잖아요. 맞아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인 거죠.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저기 시호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형 좋아해요. 형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잘 따라. 그리고 되게 옆에 형이 이상한 소리 할 때마다 잘 컨트롤도 하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직시하지 않았던 문제를 자기 삶에 형이 짜놓은 루틴 안에서 그냥 적당히 외면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미셸 파이퍼라는 그 수지 다이아몬드란 가수가 들어와가지고 팀이 잘 되면서 그때부터 외면하던 현실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들, 자기가 그동안 외면했던 그런 비겁한 자기 자신들, 그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 자기 재능을 펼쳐볼 용기를 못 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셸 파이퍼가 나타나는 순간에 직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떠밀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 둘이 이제 형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설정이 돼 있잖아요. 원래 근데 둘이 원래 그런 형제잖아요. 이 두 형제가 실제로 친형제죠. 그 두 배우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얘기 안 하셨구나. 그 배우가 형 역할을 하고 보 브리지스라는. 두 분이 한 8살 9살 차이가 나요. 근데 보면은 미셸 파이퍼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잘리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할 때 형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 둘도 이제 조금 헤어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근데 둘이서 거의 업주가 그 얘기를 하죠. 업주가. 둘이서 거의 15년을 같이 연주를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15년이면 사실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이제 저는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근데 아직 형은 또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고 동생도 어떤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끌고 가려는데 이게 둘이 끌고 가려는 게 안 됐잖아요. 자꾸 잘리니까. 그래서 수지 다이아몬드가 들어왔잖아요. 가수를 영입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려던 게 더 길어질 거를 짧게 압축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 사실은 그런 제프 브리지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사실 형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면 형은 사실 자기만큼 재능이 없기 때문에 형 혼자서는 못 갈 거거든. 내가 그만두면 형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데 나름의 자기 희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긴 너무 깨작스러운 거야. 깨작스러우니까 형한테 상처 주는 말도 끝까지 안 해요, 사실은. 보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챙긴다고 생각해. 서로 자기에게 가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종류의 현실적인 제약들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스스로에게 핑계가 돼주는 그런 종류의 게 대본 참 잘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몰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거나 슬럼프에 잡혀 있다라는 그 느낌, 그 느낌을 굉장히 잘 그 다뤘다랄까.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왜냐면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걔가 미워져요. 왜냐면 한심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술적으로 뭐가 재능이 있거나 예술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좋아 공부를 했어야 되거나 하는데 뭐 집안 사정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했고 그게 절대 나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런 근데 미망이 남잖아요. 미망이 남는데 근데 이제 딱 형이라는 자기 삶을 그래도 어릴 때부터 케어해줬던 형이라는 사람한테 나 좀 재주 좀 있답시고 내가 뭐라고 재주 좀 있답시고 형 삶을 무너뜨려가면서 내가 내 꿈 펼치겠다 나가서 내가 뭐가 될 건데 라는 요 생각. 근데 그러면서 형이 보고 있으면 짜증나. 피아노도 못 치면서 나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내 뭐 동춘 서커스단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 미움도 같이 쌓여 있겠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되게 가벼운 설정, 그러니까 간단한 설정이 되게 잘 들어가 있죠. 왜냐면 그거보다 진짜 한 10원어치만 더 들어가면 이 주인공이 미워져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주인공한테 이입을 하면 형이 미워져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재능 있는 거를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형의 보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보가 이제 프랭크 입장에서는 이 내 동생이 분명히 재능은 있지만 이거 놔두면은 어서 빌어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동생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나마 사람 구실하게 하는데 본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고 치는 것보다 우리 형이 막아준다고. 다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이 동생한테 입을 해버리면 형이 미워져. 저 새끼 저거 머리는 없는 게 저 에그헤드가라고 나와버린다니까. 근데 그 어릴 때 진짜로 동생한테 몰입을 했었다니까. 왜 우리 예술가의 위대한 영혼을 저렇게 주변 것들이 저렇게 갉아먹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프 브리지스가 여자랑 헤어지거나 이렇게 저렇게 밀어내는 게 왜 갑자기 못되게 굴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미셸 파이퍼의 팩폭도 이게 팩폭으로 잘 못 알아듣고 그냥 폭언. 그러니까 대거리. 찡찡거린다. 뭘 저래? 뭐 이렇게
왜 흔히 말하면 왜 미국 영화 보면 이렇게 서로 원나잇하고 쿨하게 헤어지는데 다 그런 건 아니냐고. 투나잇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미국 남자 미국 여자도 그렇게 쿨한 건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이 영화에서 처음 느끼긴 했어요. 세상 쿨한 거 맨 첫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미국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쿨하게 아침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바지 입으면서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구나. 근데 그 첫 장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누워있던 여자가 You are great hand 그러잖아요. 네. 당신 손이 좋다고. 손기술 좋았어. 좋더라. 그 얘기잖아요. 어젯밤에 손기술 좋다고. 나이 먹어야지 그거. 어릴 땐 모르지. 근데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잖아. 그걸 보자마자 예전에 이 대표님이 조성진 씨한테 어깨 안마를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저 터치로. 거기 진짜로 그 손으로 미셸 파이퍼 어깨를 마사지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웃기는 거야 그거 보는데. 근데 그 장면을 다시 봐도 그 장 진짜 잘 찍었다. 네 맞아요, 진짜. 그 둘의 그 약간 되게 뇌세적이면서 에로틱하면서도 별로 안 야한데 엄청 야한 것 같잖아. 엄청 야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야한데 엄청 야한데다가 그 분위기가 너무 에로틱하게. 그 두 사람이 너무 예뻐 이렇게. 그리고 거기가 공개돼 있는 장소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 직전 씬에서 우리가 이어져 온 게 있었잖아요. 그 뭐지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최고의 장면이잖아요. 그게 그 영화가 희한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도 아닌데. 되게 많이 인용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피아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장면은 제 거기는 그 총알탄 사나이에서도. 총알탄 사나이 최고죠. 그 뚜껑을 여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아니 이게 뭐냐면 그랜드 피아노 뚜껑을 닫아야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도 거기에. 그게 제일 유명한 장면이고 그 얼마 전에 제프 브리스가 아카데미상 몇 년 전에 받았을 때 미셸 파이퍼가 나와서 이제 후보 소개를 했는데 이 영화 사랑의 행로 영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장면이 있고 사실은 그 의외로 많이 인용되는 장면이 처음에 미셸 파이퍼 등장하는 오디션 장면, 그 몽타주,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그 다음으로 유명한 그 피아노 장면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연결된 호텔 호실에서 그거 맞아요. 들고 나고 하면서 서로 눈치 보는 연결된 욕실은 같이 쓰면서 방이 분리돼. 그 장면 그 뒤에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에서 수도 없이 인용된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오디션 장면 점프 컷으로 하면서 계속 컷 되는 그거는 진짜 뭐 거의 이제 그냥 그냥 그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사람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제가 엔딩 크레딧까지 끝까지 봤는데 그 점프컷으로 한 열 몇 명의 여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배드싱어. 배드싱어스라고 배드싱어스라고 굵게 나오고 뭐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 거지. 되게 웃겨요. 맞아. 난 그 엔딩에서 그리고 다시 보면서 충격받았던 게 어릴 땐 나는 그게 열린 결말이라고 안 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어릴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의 헐리우드 헐리우드의 로맨틱 무비 같은 거면 둘이 키스하고 카메라가 뺑글뺑글 돌고 뭐 프리티 워먼처럼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거니까. 뭐 여자 그러고 갈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마디 딱 고백하고서는 뭐 이런 뽀뽀라도 한번 하든가. 그치. 그 프리티 워먼이 전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보니까 프리티 워먼에도 리차드 기어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거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런 장면이 없다 보니까 내가 다시 보다가 놀랐던 게 이게 해피엔딩의 열린 결말이었네? 네, 맞아요. 해피엔딩의 그 뉘앙스를 주네? 네, 되게 다시 연락하면 받아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는 느낌? 맨 처음에 미셸 파이퍼가 수지가 했던 대사를 다시 그대로. 받아서 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 결말이지만 해피엔딩 쪽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제일 긍정적인 뉘앙스인 거는 제프 브리지스가 그렇게 방황하고 스스로의 삶을 외면하던 일부러 외면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그쵸. 그러면서 자기 감정도 직시하면서 원래 제프 브리지스 성격이면 여자 그까짓 거 떠나면 여자는 많아 이러니까 딴 여자 찾았어 이러니까 안 찾아봤어 이러잖아. 고백이지 그게. 그리고 그 수지 다이아몬드도 그 밴드를 떠난 다음에 다시 거리의 여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쵸. 무슨 고양이밥 CF 음악 같은 거 녹음하는 부르는 가수가 됐죠. 자기가 이런 노래 부를 줄은 몰랐다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냥 어떤 생활인의 자세잖아요. 그쵸. 내가 막 대단한 무대에서 막 뭔가 디바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라디오 그 CM송 부르면서 근근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반인이 된 거잖아요. 내 집도 이렇게 마련하고 그 에스코트 서비스라는 콜걸은 정말 지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약간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래도 밤무대 가수는 조금 올라왔잖아. 근데 이제 녹음하는 사료 녹음한 거 이제 정말 일반인의 양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셸 파이퍼도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희망적인 코드를 주는 거죠. 네, 그 미셸 파이퍼가 중간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우리가 얘기한 그 피아노 치는 배드씬 네. 보면은 이제 자기 콜걸스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데서 이제 고급 호텔에서 잤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맞아요. 데서 자고 이러면 내 삶도 바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해요. 너무 좋더라. 네, 그러고 나서 배드신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결국 이 영화의 주제라는 게 되게 너무 선명하게 다 이렇게 딱 선명하지만 촌스럽지 않게 너무 이렇게 세련되게 잘 정돈이 돼 있죠. 이게 얼마 세련되냐면 나 그 장면 보고 특히 멋이 뚝뚝 떨어진다 느꼈던 게 왜 계단 앞에 미셸 파이퍼 그냥 앉아 있을 때 그냥 들렀어 하는데 제프리가 씩 웃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그녀의 신발을 딱 들고 들어가 버리잖아. 그 장면에서 이 장면이 너무 멋짐이 폭발하죠. 멋짐이라는 거를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하는구나.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그 구두만 들고 들어가는 그게 사실은 제프리스가 선수라는 게 첫 장면부터 해서 너무 꼬시려고 너무 하는데 진짜 선수야. 이게 잠깐 제프 브리지스 얘기를 하면 요즘 분들에게는 그 아이언맨 1편에서 그 수트 하나 생겼다고 아이언맨 회사를 통째로 넘보려는 그 노욕의 사장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제프 브리지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늙은 그 뭔가 그 약간 악역 전문의 그런 배우일 것 같은데 젊어서는 이제 터프한 멋진 남자, 도회적인 남자, 멋있는 남자.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 얼굴이랑. 그 유명한 작품 중에 그 피셔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이제 테리 길리엄이라는 유명한 감독 작품인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도 목소리도 멋있잖아요. 노래 잘하고 거기에서도 라디오 DJ로 나오는데 왜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코드들이 많이 이용돼 왜 라디오 DJ가 말 함부로 했다 사람이 진짜로 죽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피셔킹이 딱 그런 얘기들 원조예요. 피셔킹에서 그런 종류의 그런 성격 파탄 DJ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로빈 윌리엄스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가 그런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그것도 훌륭한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하여튼 제프 브리지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특히 여기에 그 포마드 바른 약간 그 장발의 그 머리에 약간 그 수트를 끝까지 안 매고 살짝 셔츠는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즈 피아니스트니까 수트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 그 전체적인 턱시도를 입고 있죠. 그죠. 그게 그리고 늘 담배를 물고 있는데 나는 서양 남자 그 등치 큰 서양 남자가 담배를 물고 있으면 담배가 약간 좀 앙증맞아 보이거든요. 그 간지가 있어요. 약간 입 옆으로 물어갖고 그리고 이렇게 뻑뻑 필 때 요 간지가 있는데 동양 어릴 마음에 이렇게 내가 따라한다고 해도 그 폼이 안 나. 게다가 그 폼이 안 나. 게다가 그 당시 80년대 헐리우드 영화 왜 길거리 물 뿌려놓고 반짝반짝하게 찍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도시의 그 라이트를 좀 더 밤 장면을 찍을 때 한국 영화도 많이 하죠. 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걸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에어리어를 물을 뿌려놔요 바닥에다. 그러면 네온산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렇게 반영되니까 훨씬 광원들이 화면 안에 광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방화가 그렇게 안 찍다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는 뭔가 그런 반짝반짝 그런 도시의 그렇죠. 쓸쓸한 도시의 막 고독한 쓸쓸한 그러니까 도시의 윤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저기 에드워드 호퍼의 나이트워크스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흔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감성을 회화로 되게 표현하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나이트워크스라는 그 찾아보시면 이 사진 할 거예요. 막 배경화면도 그 컴퓨터 배경화면도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호퍼도 미국 작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미국 회화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 위치 자체가 그 흔히 말하는 도시화된 도시를 그려냈다라는 거. 그 이전에 회화라는 게 이제 도시라는 걸 주제로 해서 그려지지 않는 데다가 더 웃긴 건 이제 그런 거 도시를 굳이 주제로 하면 보통 이제 도시의 삭막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드워드 호퍼 그림은 삭막함 속에서 나름의 안온함을 갖고 있는 개인?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도시 안에서 나름의 안락함을 그 안에서도 삭막함 안에서도 그런 감성들을 되게 잘 표현을 했던 거죠. 그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 감성 때문에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어떤 폭발력을 가진 건데 어쨌든 이 영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도시 뭐 뉴욕이면 뉴욕 뭐 어디면 어디 대도시에 소외된 개인 밤거리에 소외된 그곳에서 이렇게 쓸쓸히 재즈 피아노 앞에 선 그 남자 그의 고독한 영혼을 달래줄 단 한 명의 여인 미셸 파이퍼 9시 명화 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진짜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딱이에요. 그래서 재즈 아까 이제 초장에 재즈 얘기도 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재즈가 90년대에 아직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을 때 소비되는 방식을 되게 잘 반영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이 네. 흔히 말하는 그 왜 그 송북에 보면 나오는 그 클래식 넘버들이잖아요. 전 사실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도 올드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거 보고 진짜 올드팝이었구나라고. 네, 클래식이죠 이제 네. 클래식. 그래가지고 뭐 재즈 공부를 하든 뭐 이제 실용음악과 다니시는 분들 처음 할 때 이제 보면은 다 연습하는 곡들.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넘버를 잘 짠 게 중간중간 이제 그 재밌는 게 재즈 그 방금 말한 그 리얼북에 나오는 완전 클래식이 아니라 팝을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얼북에 나오는 것도 팝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옛날 팝이 아니라 그때 당시 89년 시절이면 그때 거의 동시대 팝인 거죠. 동시대는 약간 그래서 왜 Can't Take My Eyes Off You 물론 옛날 노래긴 하지만 그 시대에서도 팝인데 Can't Take My Eyes Off 부르고 그 Look of Love,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우리에선 그 저기 접속에서 나왔던 The Look of Love 이거 있잖아요. 그 노래 부르고. 근데 나는 그 노래보다 그 노래가 그 필링을 부르잖아요. 필링 갖고 싸우잖아. 싸우잖아. 이 넘버는 꼭 들어가야 된다. 필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근데 왜 싸우냐면 지금은 우리가 필링이 약간 그 고전의 아주 그레이티스트 넘버, 올디스트 히트 뭐 이런 거지만 약간 뭐랄까 이게 일종의 그 신승훈의 그런 노래 같은 거지. 너무 히트 쳐서 너무 흔한 노래. 그죠. 약간 그런 거지. 나는 그래도 트렌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사리 스타일로 부르는 건 싫어. 카피 가수들의 느낌을 확 주니까. 그치. 아예 고전이면 리메이크한 느낌이라도 주는데. 이게 홍대 버전으로 가면 홍대에서 버스킹 하는데 거기서 크립 빼 뭐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런 거지. 크립 저기 그들조차도 이제 부르기 싫어한다는 그 크립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 송넘버로 싸우는 것만 해도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형은 이제 좀 완고하고 강고한 사람이고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이제 삶을 꾸려나갈 사람이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걸 해야 돼. 한데 다른 이제 수시는 싫은 거지 그런 거. 촌스러워 이런 거. 이게 옛날 우리 때 직역가요라 그래서 유명한 노래였거든. 필링이. 네, 그렇죠. 느낌 무엇보다 느낌. 잊으려 용을 쓰는. 그 유머 1번지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엘콘도르 파사도 있어. 달팽이보다 참새되고파. 그거 진짜 그 유머 프로그램에서 하던 건데. 유머 1번지에서 하던 거 맞습니다. 그래 맞아. 유머 1번지. 어네스티, 정직 그 외로운 단어. 쇼비디오 자키 뭐 이런 데서 했던 것 같아. 그런 거. 뭐 그런 거죠. 수업팔이 진짜. 근데 크립 말씀하시니까 크립 그 밴드가 이름이 뭐죠? 라디오헤드. 라디오헤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크립을 안 불렀대요. 공연에서 안 부른다고 했었어요. 콘서트에서. 너무 크립만 부르니까 하니까 진짜 너무 지겨운 거지 자기들이.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지. 되게 오만했구나 우리가. 이거 덕분에 뜬 줄도 모르고. 아니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 앞에 있는 저 수천 명의 청중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한번 부르는 게 뭐라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싫어하고 질색을 했을까 하면서 이제는 잘 부른다. 뭐 다행이다. 이 비슷한 얘기로 이상은 씨가 담다디를 담다디를 한동안 안 부르시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이제 자유로운 영혼 진짜 이제 드디어 자유로운 예술가가 된 거지. 예술가가 된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담다디를 부르게 되었다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유 씨가 이제 앞으로 콘서트에서 있잖아와 마시멜로를 안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크게 실망했어요. 아니죠. 이제 아이유 씨는 이제 그럴 때가 된 거고 요 시기를 이제 졸업하면 지나면 또 부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마시멜로 때 이미 그때 우리 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마시멜로 때 이미 그때는 아직 중학생 아이유였는데 그때 우리 분명히 저 노래를 중간에 안 부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패티김쯤 됐을 때 마시멜로 부르는 걸 보고 싶다. 그렇죠. 한 50대쯤 돼서 마시멜로 부르면 괜찮겠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쨌든 노선이 달라졌으니까 공연 안에 셋리스트 안에 넣기가 이제 본인 말로는 그래요. 셋리스트 안에 넣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곡 스타일이. 많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의 커리어가 쌓였으니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사랑의 행로 얘기 아직 반도 못한 것 같은데 네. 빨리 합시다. 일단 어른이 이해했다라는 그러니까 예술가의 감성과 그 남녀가 서로를 밀어내는 이 감성이 어릴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사실 이 영화에 대한 포인트예요. 왜 좋아하면 만나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둘이 그래가지고 잘 사귀고 뭐 결혼도 하면서 셋이 같이 계속 공연 다니면 되잖아. 자연사 잘 되는 그거야 그거. 왜 안 해? 이해가 안 되거든. 잘 나가는데. 왜? 아니 그 좀 안 좋아지다가 잘 되는 궤도를 탔는데 그러면 잘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서로를 밀어내게 되는 건가가 이해가 안 되다가. 그렇죠. 그게 서로 그 여자와 남자도 그렇고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밴드도 그렇고 아이돌 팀들도 팀 유지해서 하면은
잘 살 텐데 왜 깨져인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지가 않다. 형제가 원래 이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 찢어진 이제 수순인데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몇 년 걸릴 거를 그녀가 들어옴으로 해서 몇 달로 압축된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오늘 이제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는 약간 이거보단 좀 더 반대쪽 얘기거든요. 로망 쪽 얘기인데 이 영화는 그 로망의 오히려 반대인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냉정하게 직시하는 영화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자아 성취를 위해 뭔가를 이제 좋다 이거 자아 실현이든 좋다 이거지 하려고 했을 때 네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 그 네가 감당해야 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드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내가 다시 보니까 또 슬픈 말이 생각난 거예요. 어릴 때 내가 그걸 캐치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했던 말이랑 똑같아. 이 얘기가 필요한 어린애들은 이걸 모르고. 맞아. 봐도 못 알아듣지. 봐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이게 완벽하게 이해돼요. 이 얘기가 뭔지 이제 알아버렸어. 그걸 보다가 이미 늦었어. 아이고. 이게 지금 필요한 젊은 세대는 이게 못 알아듣고. 똑같이 그 예술가한테 빙의한테 왜 저래 전부 다. 그치. 이렇게. 아니, 내가 그랬거든 진짜로. 감독 이거 찍으신 스티븐 클로스 감독님도 난 늦었어 하고 쓴 거예요. 맞아. 너네라도. 그러니까 인류의 이 슬픔이 여기 이 영화에 참 묻어 있는 게. 진짜. 진짜로 보다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이해 안 된 게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술까지 계속 먹으면서 보면서 이게 어릴 때 왜 안 들어왔는지가 너무 알겠다 보니까 정작 나한테 그때 필요한 건 오히려 이건데. 형이 말한 디그니티라든가 이 미셸 파이퍼가 말한 저 뼈 때리는 폭언이 나에게 필요한 건데 그때는 제프 브리지스의 겉멋에 취해서 그렇지. 멋있어. 왜 날 이해 못해? 이 천박한 것들이 뭐 이런 느낌? 형은 상업주의에 물들었고 미셸 파이퍼 이 근본 없는 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게 보다가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에 계속 술을 먹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그 사운드 트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쵸. 이게 그 당시에 그 GRP라고 그 재즈 퓨전 재즈가 이 당시 흥하던 때니까 퓨전 재즈의 그 거성들이 모여서 이 앨범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운드 트랙 그 참가한 멤버를 보면은 그 전체 음악 감독이 데이브 그루신이었죠. 네, 맞아요. GRP가 원래 그루신 그렇죠. 레코드. 레코드니까. 데이브 그루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죠. 그 밑에 이제 그 레이블 밑에 옛날에 무슨 뭐 포플레이라던가 포플레이.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포플레이 멤버들이 다 있어요. 그래요? 기타는 리린 나워. 그리고 드럼은 하비 메이슨. 이 둘이 일단 포플레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베이스 브라이언 브롬버그, 어니 와츠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은 이제 다 옛날 분들인데 그때 당시 보면 쟁쟁하신 분들이. 그리고 중간에 장면 중에 그 헬리바 이래가지고 혼자 가서 그 제프 리스가 피아노 칠 때 와서 얘기하는 그 흑인 그분이 제가 실제 아티스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손놀림이 보면 아닐 수가 없다더라고. 거기도 말하는 사람, 치는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어색한 그 제프님 영어로 얘기하는데도 어색함이 느껴지는 그 흑인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알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아마 그분도 실제 아티스트였다고 저는. 쟤 어때 이렇게 하던 그 제프바의 제프 씨. 화요일하고 목요일 비었으니까 와 하던 그 형님. 뭐랄까, 그러니까 이 앨범 자체가 엄청. 근데 이제 지금 들으면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의 선입견. 아까 얘기했지만 고독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담배연기 가득한 곳에서 울려 터지는 고독한 피아노 터치와 텁텁한 색스폰 소리. 거길 나지막히 울리는 빌리 할러데이적 모먼트에 마약에 쩔은 그녀의 목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고독과 퇴폐와 그렇죠. 탐미적인 그런 담배 연기 뿌옇게 낀 곳에서. 근데 이제 이 형들이 퓨전 재즈고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 음악적 지향점이 깔끔하죠. 그죠. 뭐 좋게 하면 깔끔한 거고 이제 지금에선 조금 약간 그 당시를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음악성보다는 테크놀로지가 조금 더 앞설 때였어요. 그 당시 막 기술이 발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좋은 악기도 막 별의별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믹싱이라든가 녹음 방식에 새로운 게 도입되면서 이 음악적인 것보다 그런 어떤 공학적인 것들 혹은 음악 외적인 것들이 조금 더 음악적인 거 압도할 때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운드가 너무 깔끔해서 내가 생각한 재즈 지금 영화도 좀 그런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재즈를 생각하고 이 OST를 사면 잠깐 놀래요. 그 재즈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그 깔끔한 흔히 말하는 이게 조금 더 발달하면 스무드 재즈. 그 요즘 말하는 사실은 그 라운지 음악이라고 하죠. 라운지 바 그런 BGM으로 사용되는 그죠. 그런 종류의 음악이 사실은 원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칠한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 그런 스무드 재즈의 가기 바로 직전 단계인데
이때 당시 미국에서는 이걸 엘리베이터 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노래가 많이 나왔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그 CM송 그리고 어디 BGM 뭐 시그널 음악 그런 것들의 거장. 그러니까 이게 비하가 아니라 데이비 포스터, 데이브 그루시, 리니트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종류 음악이 거장이에요 실제로. 맞아요. 그 요즘 그렇게 또 표현해요. All Day 오피스 뮤직 뭐 그래가지고 그죠? 하루 종일 그냥 그 사무실에서 조그맣게 틀어놓고 노동요로 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엄청 가볍게 들을 수 있는데 막상 뜯어보면은 그 연주력과 이거는 어마무시한 건데 완전 하이테크인 거지. 너무 웃긴 게 공력은 공력대로 들고 들을 때는 너무 쉽게 소비하는 이상한 약간 슈퍼마켓 음악 같은 식으로 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게 집에 CD가 있어요. 그걸 꺼내 들어서 오랜만에 들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기대한 조금 더 텁텁한 그 옛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깔끔한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아닌데 한데 역시 그래도 불구하고 이 명불허전은 맨 마지막 트랙인 그 미셸 파이퍼가 부른 마이 퍼니 발렌타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깔끔하게 떨어지는 음악 안에서 약간의 아마추어스러움을 가진 그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엣지가 생기면서 되게 촉촉해져요. 목소리가 또 약간 저음이잖아요. 미셸 파이퍼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사실 더 고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좀 낮춰서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나온 제프 브리지스의 태도는 요즘 분들에게는 그걸로 설명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랄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도 사실 같은 그렇죠. 같은 병이잖아요. 병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병 맞아요. 같은 병이잖아요. 그 비대한 자아를 라이언 감당 고슬링이 못해서. 좀 더 심하지. 증세가 심각하지도. 그렇죠. 근데 그 두둥실 왔다 간 이후로 왜 이 대표까지 이제 랄라랜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라라랜드라고 합니다. 그 영화는 라라랜드지.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자전거 타고 온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날 랄라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랄라랜드. 너무 인상 깊으면 그 말이 붙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랄랄랄랄라 랜드로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면 라라랜드에서 묘사된 세대는 음악이나 영화를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고 이제 요즘 일부러 좀 실용음악과 나온 애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엘리트 의식이 강하죠. 그런 거에 들어오게 있고 그 제프 브리스가 묘사한 그 세대는 사실은 보면 그냥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형이랑 같이 치고 다니는 뭐 이런 식이었던 좀 더 아마추어리즘이 살아있던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거 요즘 분들에게 라라랜드 그 라이언 고슬링의 그 감성, 라이언 고슬링이 뿜어냈던 그런 어떤 정신질환 그거랑 비슷한 좀 질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라라랜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보면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이런 거에 되게 박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관종, 뭐 비대한 자아, 이렇게 예술병 걸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라이징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리스펙이라든가 그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저런 삶 이런 게 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할까요? 동경심 같은 게 있던 시대죠. 그러니까 저때가 또 미국이 엄청 풍요로움의 절정이던 시기여서 그 어떤 이미 풍요로운 상태 안에서의 배부른 고민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술가가 예술가로서 고민하려면 사실은 물리적 토대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안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 주변 그런 느낌이 좀 그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왜 수지 다이아몬드가 미셸 파이퍼가 콜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이미 지금 우리나 모두가 약간 저찡하잖아요. 이미 태도를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출신이 그런데 근데 여기 안에서 뭐 좀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해요. 그런 식으로 말도 하긴 하잖아요. 뭐 매춘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낮잡아서 보진 않잖아요. 맞아. 모두가 그녀에게. 중간에 버브리스가 처음 들어서 콜걸했다 그러니까 흠칫 잠깐 하고 그 이후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나중에 또 제프랑 싸울 때 싸우면서 왜 서로 험한 말 오가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근데 평소 태도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 분들이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박 박사 말대로 세상이 되게 각박해졌구나라는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다시 지금 상황에서 반출을 해보면 우리 때는 그 지금 유 교수 말대로 약간 동경도 있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술가 1세계 저런 류의 고민이라든가 저런 세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렇게 보헤미안처럼 사는 것들. 그러니까 저런 데 가고 싶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예술가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우수는 우수고 그냥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고 싶다. 막 넓게 트인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막 칸막이 쳐놓고 여기는 침대, 여기는 뭐 이러면서. 그지 우리 괜히 그런 소파에서 한번 자보고 싶고 그런 거. 카우치 이제 안 돼. 허리 아파서 이제 안 돼. 우리는. 나도 우연히 만난 여자 집에서 아침에 조용히 청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 도시의 고독함을 그건 해보실 수 있죠.
반지하죠 일단 배경이. 뭐 여하간에 일단 반지하 배경이고. 뭐 옥탑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 일단 그 여기서 바지를 입는다는 건 그 앞신이 여기서 나온 그런 씬이 아닐 수가 있어요. 러브씬이 아니죠. 그럼 무슨 씬이 나와야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 순간이 삭제가 되지. 내가 여기서 왜 바지를 벗고 있지? 여러분 잘 요즘 기억이 안 나시려는데 추격자에서 하정우 씨가 작업할 때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반스만 입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앞신이 한국이 이렇게 각박해 그러니까. 무서워. 앞신이 뭐였을까? 러브신이었을까? 아닌 것 같아. 걸고 있고 막. 무서워. 전기톱으로. 그 사실은 그 20세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20세기 한 50년 정도 사실은 인류가 가장 역사상 가장 풍요롭던 시기고 네. 문화적으로 폭발하던 시기다 보니까 물론 이제 1세기에만 그랬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이 감성들이라는 게 되게 잘 살아있고 요 느낌 그대로가 사실은 90년대 일본 드라마에 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죠. 맞아요. 근데 한국이 그런 거를 맛을 좀 보려고 하다가 이제 꼬꾸라졌죠. IMF로 그렇죠. 그 맛은 단 한 번 차인표 씨로 한번 그렇습니다. 한 번 뿜었다. 맞아. 리릴 랄라리랄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또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에 뭐 재즈바니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요. 네, 꽤 있었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해철 씨 음악에 재즈 카페라는 그 음악이 맞아. 그 분위기를 가사로 아주 잘 묘사하잖아요. 네. 그죠. 그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가사 자체는 신해철 씨 가사치고 좀 유치한데 사실은 좀 중이병 허세스럽죠. 근데 그건 일관되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분들이 들을만하다가 있는 거고 그런 댄디한 감성이 있었어요. 그죠. 그 도시라는 것이 풍요 속에서 도시라는 것에 대한 사고가 그게 뭐 그 도시가 삭막하다든 도시가 좋다든 간에 어쨌든 도시가 우리 눈 안에 얘기거리라든가 도시 담론으로 들어온 게 이제 우리는 그때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얘네는 완전 무르익었을 때니까. 그렇죠. 그런 도시의 풍경이라든가 중간에 왜 그 자기 바로 가려고 왜 첫 시작 장면에서 도시 계속 쭉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제가 찾아보진 않는데 아마 배경이 샌프란시스코였을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왜 미국 대도시인데 언덕이 있고 막 이러는 동네가 많지가 않은데. 근데 보면은 중간에 그 뮤직 그 센터 그 악기 점지하는데 악기 이름이 시애틀 뮤직 센터 시애틀인가 싶기도 하고. 아 그래요? 시애틀일 수도 있겠다. 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나오면은 그 구불구불한 그 거리가 한 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덕바지 배경으로. 대도시 배경이 또 언덕바지 있는 동네가 많지가 않거든요 미국에서. 또 왜냐면 이렇게 우울하니까 우리 또 미국에서도 우울함의 대명사면 또 시애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비 추적추적 계속 오고. 그러니까 왠지 또 시애틀일 것만 같고 이런 또 미국도 안 가본 것이 미국에 대한 동경. 전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봤어요. 가서 이틀 있다 왔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무려 AFI 투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구나. 천저국 투어 해보셨군요. 그렇구나. 천저국인 국민들이시네. 사대주의 하고 계시니까 대표님도. 그럼요. 커피는 스타벅스죠. 그럼 시애틀로 합시다. 배경은 시애틀이었던 야간에? 걸로. 네. 근데 시애틀의 그 우중충한 분위기 얘기하니까 만추 영화 생각나네요. 사실 맞아요. 시애틀의 우울한 예. 분위기가 제일 묘사가 잘 된 건 그 병원 배경 영화 그거 그 그레이스 아나토미 보면은 그 그레이 아나토미 보면은 그 시애틀의 룩이 되게 잘 표현이 돼 있기는 해요. 시애틀은 시애틀 슈퍼소닉스 그렇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유명하고 그 그런지락에 또 네 그렇죠. 시애틀 3대 밴드 이래가지고 그런지락에 발상. 너바나 지미 앤드릭스의 묘가 있고. 네 우리 그렇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별걸 다 알아.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팀? 무슨 종목 야구팀입니다. 시애틀 야구팀이죠. 메리너스. 이치로가 있던. 그런가요? 네. 정말.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잘 알아. 나 내 고향보다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시애틀에 대박이. 대해서. 나 내가 사는 동네 모인 동사무소도 어딘지 잘 모르는데. 역시 주민센터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알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주옥 같은 음악과 그런 감성, 도시 감성, 자유로운 예술가의 영혼과 어른의 사정 이런 거를 간만에 영화가 또 길지도 않아요. 네. 맥주 한 잔 난 진짜 밤에 맥주 한 잔 놓고 쓱 보고 있으면 보다 자도 돼 솔직히. 맞아요. 1시간 반 좀 넘거든요. 그 영화가 되게 정갈해서 그러니까 보면서 심력을 소모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커요. 편안해요. 맞아요. 네. 그런 지루하지 않고 네, 계속 맞아요. 이렇게 그 음악도 좋은 음악이 계속 맞아요. 나오고 하니까. 적당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고 게다가 아름다운 피조물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미셸 파이브 너무 예뻐요. 진짜 아름다워요 네, 정말. 진짜 예뻐요. 좋은 영화. 오랜만에 보고 역시 어른이 돼서 이해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영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고 나서 도대체 어디를 어디가? 이해 못했는지를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요.
어느 부분을 이해를 못했을까? 이 박 박사와 이 대표는 어릴 때 보고 이 영화에서 어디를 이해 못했을까? 저는 그냥 막연히 마지막이겠거니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열린 결말이고 하지만 이거 헤어진지 아닌지 왜 둘이 안 만나라는 그 마음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릴 때는 그 두 사람 제프리스랑 그 미셸 파이퍼가 훈훈하다가 컷투 하면은 둘이 식당에서 선글라스 끼고 앉아서 형하고 싸워요. 왜 갑자기 이래?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필링 얘기하면서. 그때가 약간 왜들 이래? 당황스러워. 영화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당황스러운 느낌. 그래서 점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브리지스의 마음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약간 일 얘기하는데. 일 얘기하는데 앉아서 형 앞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선글라스 끼고 앉아서 건방지게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그러니까 열린 결말에 해피엔딩을 하는 거는 그녀의 어떤 시그널. 우리가 뭐 연락해봐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살짝 여지를 남겨놓고 가는 건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걸 나 헤어졌다고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네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아? 이게 그게 시그널로 안 느껴졌던 거야. 그것도 어릴 그거지만, 때니까. 그러니까 저 코드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제프가 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 남자 원래 여자랑 다 많이 자고 이런 사람인데 왜 마지막에 그 커피숍에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졸다 깼는데 그 배드싱어 중에 한 명이 그분이 제니퍼 틸리예요. 제니퍼 틸리. 특별 출연하신 그 사탄의 신부에 그 척키의 신부로 나온 그분이잖아요. 가운데에 나오는 맞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여자랑 잘 것처럼 하다가도 안 자잖아요. 왜 아니야 이거. 같이 나가려고 아까 그렇다가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잡은 거지라는 게 이제는 알잖아. 제니퍼 틸리한테 마지막에 이제 그 자려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하다가 아니에요 하고서는 밖에 추우니까 옷 잘 입고 나가라고. 스콜드 아웃돼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 되게 유명한 재즈 넘버가 있는 그 제목 자체가 제목을 따온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의도인지 모르겠어. 콜드 아웃돼요는 이제 많이 쓰는 그건 표현인데 그 노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약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가장 우리 아까 잠깐 얘기가 말았지만 가장 그 중요한 씬이 있잖아요. 그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메이킹 오피를 부르는 미셸 파이퍼는 반드시 봐야 돼요. 내가 막 가슴이 떨리더라니까. 그리고 그거가 쇼비즈니스를 연출하는 장면에서 좀 그 어떤 포인트가 된다고 느끼는 게 무대 의상이니까 당연히 짧은 치마 여자 특히 여자 엔터테이너가 무대 의상을 입어서 짧은 치마를 입거나 짧은 걸 입고 있을 때 안에 물론 속바지 입지만 속바지를 입더라도 안에 스커트나 이런 짧은 거 안에가 보이냐 안 보이냐라는 걸 연출해내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는 정말로 그걸 잘해낸 게 속옷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속옷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이 뭐라 그러지 발해가 나지 않게 그렇죠. 이 사람의 그 섹시함 자체만 몰입해야지 섹시함을 넘어서 이 사람의 속옷인지 아닌지. 왜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고70이라는 영화에 보면 신민아 씨가 맞아요. 춤을 추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는데 그냥 안에 속바지 입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의상과 상관없는 춤을 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커트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신나다 보니까 그냥 그걸 찍는데 그런 것들이 그 무대 엔터테인먼트 자체에 그걸 무너뜨리는 거거든. 근데 지금 아이돌 중에서도 아이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옷 입히는 그런 코디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무대라는 거 이런 속성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인데 야해도 똑같이 야해도 몰입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퍼포먼스 자체로 감상이 돼요. 근데 몰입이 깨지니까 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기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메이킹 오피를 부르는 그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히 서서 부르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들어누워서 부르다가 몸도 계속 거의 180도 돌렸다 피아노를 자기 드레스로 닦잖아. 포복을 하잖아요. 포복을. 그래서 치마폭도 긴 거 옆에 트인 거. 맞아요. 그게 그 장면이 그래서 보면은 그 스스로 배우 스스로도 조심해요. 안 보이게 하려고 조심하면서 절대 또 편집에서도 이렇게 좀 살짝 카메라 앵글이 또 잘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단순히 빤스 보이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빤스 보이고 가슴도 보여주는데 빤스 보이는 게 뭐 중요해. 빤스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섹시 정도로 끝나는 그렇죠. 정도. 아슬아슬하게. 거기서 끝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이 무엇을 위해 기능한다라는 핵심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핵은 쏘기 전이 제일 위력적인 거고 빤스는 보이기 전이 제일 위력적인 거예요. 위력적이에요. 그 버튼을 누른 핵은 아무 소용 없이 이제 끝난 거야. 그거는 소용이. 그치. 이미 보인 빤스는 더 이상 빤스로서 역할을 못해요. 인질범을 다. 박 박사는 항상 방송에 나와서 팬티가 아니라 빤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다. 그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남녀 불문이에요, 진짜로. 인질범은 다 죽이고 나면 협상력이 없지. 맞아, 그거야. 인질은 죽이기 전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장면이 그래서 연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그러니까 이 그 씬을 연출하려는 배우와 감독과 모든 그 카메라 감독과 모든 사람들이 뭐가 깨지면 안 되고 뭐가 보이면 안 되고라는 그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이 그래서 멋있다는 생각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숙련된 마에스트로들이 그러니까요. 딱 정갈하게 척하면 척하고 이제 카메라도 쓱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뭐다. 그러니 여기서 누구의 무슨 뭐 영화가 표 한 장 더 팔자고 무슨 여배우 가슴을 보여주고 뭐 팬티를 보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진짜 어른이 숙련된 어른들이 딱 절제해내는 씬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리고 그렇게 돼야 텐션이 유지가 돼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둘이 그 오픈된 공간에서 그 러브 씬이 미셸 파이퍼 벗지도 않잖아요. 근데 되게 야하잖아 그게. 나는 오랜만에 보는데 제가 생각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야하다고 생각하는 멋있는 러브씬은 에너미 더 게이트의 그 씬이거든요. 그건 진짜 저는 100% 동감합니다. 진짜. 세상 모든 그 침낭 안에서 세상 모든 러브씬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전 동의합니다. 진짜. 전혀 이 생각 못했다가 거의 그거에 근접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에너미 오브 게이트, 에너미 앳 더 게이트 거기에서는 그게 약간 숨 넘어가는 씬이잖아. 이게 그죠. 이게 보면서 숨 멈추잖아. 나도 부르르 떨게 된다니까 마지막 순간에. 네, 근데 아니 왜 부르르 떨어? 아니 난 보다가 정말 주드로랑 같이 부르르 살짝 떨었다니까. 너무 그게 이렇게 숨가뻐가지고 정말 후한무치하네 사람들이. 나 못 살겠다. 하여튼 그런데 그 여기는 멋있죠. 네, 멋있죠. 야하고 멋있고 야한데 야하면 그 분위기가 깨질 수 있는데 이 영화 원래 전체 분위기가 있잖아. 그 분위기에 걸맞는 러브씬. 텐션이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되면 둘이 아무 감정이 없었어도 여기서 뭔가를 거부하는 순간 예술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길이다. 네, 정해진 길이야. 거기서 멈추는 거는 인류를 배신하는 거고. 미셸 파이퍼인데 어떡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에 취해서 넘어간다는 게 저런 말이다라는 거. 네. 여러모로 정말 흔히 말하는 헐리우드 클래식의 그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교본 같은 텍스트북 그 자체. 그렇죠. 네, 그런 음악이라든가 연출, 촬영, 뭐 시나리오 모든 면 연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되게 풍요롭죠.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추천드리고 저희가 갈 길이 먼데 또 헛소리 하느라고. 너희들 요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제 유교수 얘까지 이게 편해져가지고 3000% 자꾸.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3000%. 아니 근데 오늘 정해진 의미에서 요새 추억팔이 하는 얘기 때문에 이런 건 난 예감했어 사실. 알았어. 좋아. 다음 어쨌든 우리가 빨리 가야 될 게 많으니까 일단 급하게. 사랑의 행로는 여기까지 해요. 여러분 사랑의 행로가 유튜브에서 1,500원 내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500원으로 구매가 돼요. 대여가 아니에요. 네, 대여가. 자기 유튜브 계정에 영원히 저장되는 거예요. 네. 강추해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자 다음 영화로 그럼 우린 빨리 돌아오죠.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류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박을 해. 실컷 불러놓고. 구박을 좀 해야 돼. 왜 그래? 니네들이 동시에 3,000%를 받으니까 얘기를 한마디를 지금.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야? 우리 1시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한 편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아니 뭐 옛날 영화 얘기하면 다 옛날 얘기 나오는 거지 뭐.